안녕하세요. 손정학 교수입니다. 한 학기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강의 시작에 앞서서 먼저 이번 학기의 강의 교재는 제가 쓴 인사실무안이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출간된 책인데요. 인사실무안이 있어요. 그 책을 주 교재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들을 때 혹시 참고하고 싶으면 그 책을 같이 보고 강의에 임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책은 도서관에도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잠시 빌려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강의가 이루어질 때는 제가 별도로 강의를 사이버 캠퍼스에 자료실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수업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목은 강의 계획서도 밝힌 바와 같이 약간의 법학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형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 그 중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허리 역할이기도 하고 다리 브릿지 역할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배웠던 어떤 실제법이든 소송법적 지식을 바로 기록형 과목으로 연결될 때 미사재판 실무라든가 특히 이런 것을 할 때는 약간의 부담이 있거든요. 그 사이를 메꿔줄 뭔가가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메꾸어서 가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수월하게 넘어갈 뿐만 아니라 실은 그 과목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서 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커리큘럼이 우리가 많지가 않아요. 이번 학기에 특별히 그런 부분을 좀 메꿔보자. 그래서 기록형 문제 내지는 기록형 시험 그리고 민사재판실 이런 것들을 앞서서 조금 배울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좀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본 과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서 이 강의에 임한다면 아마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 학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난 1학기와 마찬가지로 역시 영상으로만 학생 여러분들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치고 힘든 과정이 노숙을 과정인데 교수님도 직접 얼굴도 못 만나보고 강의실도 못 가고 친구들끼리도 서로 같이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소비의 목적을 달성하고 로스쿨에 들어온 목적이 잘 달성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변호사 시험 꼭 합격해서 능력 있고도 훌륭한 그런 법조인이 돼서 여러분들이 자아도 성취하고 거기다 또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법조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첫 주의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먼저 소장과 판결서에 대해서 약간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록형 시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노스쿨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스쿨 단계에서는 판결서 작성까지는 잘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로컬로 간다든가 뭐 이런 걸 지원할 때는 판결서를 작성을 받아갈 수가 있는데 변호사 시험 정도의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판결서 작성까지는 안 가고 대부분은 소장을 작성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형식 의견서라든가 이런 식의 법문서 작성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은 우리가 민사소송법을 배웠어도 그리고 실제법으로서의 민법들을 배웠어도 소장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서 그냥 민사재판 실무 넘어가면 바로 판결서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 부분이 분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소장 중심으로 가되 판결서는 같이 공부해보는 형식으로 진행해보자 합니다. 소장은 당사자가 원고가
법원에 이러이러한 재판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바라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최초로 내는 서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소장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기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소장을 비춰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재판에 의해서 판결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나중에 판결서가 작성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판결하기도 어렵고 설사 판결서가 작성됐다 할지라도 불명확해지고 특정이 되지 아니하고 한다면은 그 판결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무효의 판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에는 형식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전에 일정한 형식적 기재사항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형식적 기재사항을 누락이 된다든가 잘못 적는다든가 불명확하게 된다든가 했을 때는 많은 법적 제한들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럼 소장이 도대체 형식적 기재사항이 굉장히 중요한데 형식적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떤 내용들을 기재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기재사항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에요. 이것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적인 하자, 흠결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법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필요적 기재사항,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수적 기재사항은 우리 민사소송법의 249조 제1항에서 이러이러한 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장이 기재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어요. 이것을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두 번째는 249조 1항의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소장은 당사자가 내는 법원에 대한 의견서이기 때문에 임의로 기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기재하고 싶은 사항. 이걸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소장은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최초의 서면이기 때문에 그 서면은 일종의 제1차적인 준비서면적 기능도 하는 거예요.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작성한 서면을 준비서면이라 하거든요. 그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소장에는 준비서면적 기능도 하기 때문에 이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기재할 사항을 즉 소장의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서면인 준비서면에 기재할 사항도 얼마든지 기재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밝히기도 하는 것이죠. 미리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기재할 수가 있고 그것을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기재해도 좋고 기재하지 않아도 좋은 거죠. 설사 기재하지 않아도 필수적 기재사항과는 달리 어떤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것이 서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에 이란 공기관의 공무소에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적 기재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먼저 민사소송법 2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 기재하지 않고 누락하다든가 잘못 기재하면 그 자체가 흠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변호사 시험에 있어서도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법원이나 공무소에 제출하는 서면이기 때문에 임의적 기재사항도 중요해요. 죄송합니다. 그 형식적 기재사항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오랜 관행에 의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소장에 기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일종의 정형화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재사항을 작성해야 소장으로서의 모습이 그럴듯한 것이요. 이것을 누락한다든가 잘못 기재하게 되면 법적인 화제는 없다 할지라도 법적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재판부가 볼 때 또는 상대방 변호사가 볼 때 또는 제3자들이 볼 때 이게 과연 법률정보가 작성한 소장이 맞아? 이상하네 하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랬을 때 좋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특히 그것이 시험으로 연결되면 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 기재사항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플러스 문서로서의 형식적 기재사항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형식적 기재사항은 일반적으로 해오는 관행들이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필수 기재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드리고 다음에 이제 서면으로서의 형식적 기재 사항, 특히 관행적으로 해오는 기재 사항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부터 소장의 주된 내용들에 대해서 청구 취지 중심으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민사소송법 249조 제1항 한번 살펴볼까요? 참 죄송합니다. 제 수업 시간에는 다른 건 없어도 좋은데 반드시 법조는 꼭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변호사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수업용 법전이 있잖아요. 수업용 법전, 즉 판례 같은 거 없는 그 법전을 꼭 갖고 와서 제 수업 시간에 같이 참고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왜 중요하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게 시험 장소에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참고서 못 가져가고요. 판례집 못 가져가고요. 문제지만 참고서는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내 머리에 들어있는 그동안 공부했던, 열심히 공부했던 법률 지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가져갈 수 있다면 펜 말고 또 하나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것은 법전이에요. 그런데 실은 여러분 법전만 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상당 부분은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법률학은 사실상 법 해석학이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 규정을 해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의 결과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시키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재판도 그렇고요. 시험도 그린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잖아. 어떤 사안이 나오잖아요. 그 기록형이든 사례형이든 객관식 말고. 그러면 사실관계가 일단 확정이 돼야 되죠. 재판도 그린 거거든요. 그 사실관계 확정하기 위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실은. 증인 부르고 소정 제출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관계 확정이 되면 그 사실관계 속에서 무엇이 나오죠? 법적 쟁점들이 나오는 것이죠. 리걸 이슈라고 하기도 하죠. 법적 쟁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안에서는 이런 사실관계에서 어떤 것이 법적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많이 찾아낼수록 유능한 법조인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찾아낼수록 실력 있는 법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쟁점을 찾아내고 이 법적 쟁점을 해결할 법정을 다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아까 사실관계를 소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관계 속에 드러난 쟁점에 적용할 법규범을 우리가 대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 속에 적용할 법적 쟁점 찾아내고 그 법적 쟁점을 해결할 법조문을 들이미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조문은 추상적 일반적이잖아. 모든 사건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추상화되어 있고 관념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 사건이 그 법조문을, 법규범을,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해석이 바로 학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무권 해석이라기도 하고 그것이 판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할 때는. 그리고 행정부가 할 때는 행정 해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학은 실은 태반이 해석학이라는 거예요. 해석이 태반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법 해석학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석의 결과를 아까 말했던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면 그것이 결론이 되고 그것이 바로 판결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법조문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2년 동안, 1년 동안 로스쿨 들어와서 법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일정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법조문을 모르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런데 법조문만 정확히 찾아내면 법조문의 국어사전적 의미, 언어학적 의미, 상식적 의미로도 해석은 가능하잖아요. 설사 그것이 올바른 해석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해석은 가능하고 그럴듯한 해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만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법조문만 찾아낼 수 있으면 풀어서 쓰라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이 법전을 꼭 활용하도록
시험 당국에서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활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공부할 때, 수업 들 때 법전을 활용하는 것이 몸에 배지 않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참고서 먼저 찾아보고 동영상 먼저 찾아보고 판례 먼저 찾아보고 하는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은 막상 시험장에 가서 법전을 보더라도 법조문을 못 찾는 거예요. 시간은 짧죠? 촉박하죠? 긴장되죠? 급하죠? 정신없죠? 어디든지 몰라요. 그런데 평상시에 법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조문을 기억할 때도 많이 있고요. 그 조문의 위치도 정확히 기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대충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막 넘기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특정해서 찾아가서 금방 찾을 수 있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서 법정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안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평상시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 공부할 때, 학업을 할 때, 교수 강의 들을 때 반드시 법전을 참고해서 같이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랬을 때 실은 수험자에서 굉장히 유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은 사례형이라든가 기록형이 한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객관식도요. 실은 대부분 객관식은 오히려 더 할 수도 있어요. 법조문의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태반이에요. 법조문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든가 약간은 그 법조문에 관계되는 판례를 물어보든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조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 익히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사례형 문제 같은 거 풀 때 주관식 기록해 풀 때 어떤 법률 용어를 간단히 풀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매매는 무엇인가? 소비대차는 무엇인가? 취소는 무엇인가? 해제는 무엇인가? 소멸시효는 무엇인가? 법률은 무엇인가? 계약은 무엇인가? 취득시효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죠. 물권적 청구권은 무엇인가? 상속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법률 용어들에 대해서는 개념을 한 줄 내지 두 줄로 우리가 딱 머릿속에 암기하면은 나중에 시험 볼 때 굉장히 유리해요. 일단 그것만 쓰는 순간에 중원부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량도 압축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절약하고 그것을 채점하는 채점관으로 알고 이 학생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와 있구나. 기본적인 법 개념을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때 중요한 법률 용어가 나올 때 그 법률 용어는 한두 줄로 쓸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것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중원부원 개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 줄로 쓸 것을 네 줄, 다섯 줄 써도 정확히 의사가 표명이 안 되고 우리 시간만 잡아먹고 분량만 잡아먹죠. 더 중요한 것은 시험관으로 하여금 채점관으로 하여금 이 학생은 핵심을 모르고 있구나. 기본을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개념을 정확히 한 줄줄 요약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은 법률의 의, 개념, 구성요건, 성립요건, 요건, 효과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교과서는. 참고서는 판례는.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만 많이 외우고 익혀도 우리가 주관식, 객관식, 기록형 모두의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제발 명심하세요. 법전을 꼭 수반해서 다니세요. 어떤 때는 식사하면서도 법전 넘겨보고 법조문 읽어보는 거예요. 제목부터. 밤에 공부 끝나고서 잠자리 들기 전에 한번 법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잠이 오잖아요. 이제 막 노스콜 되면 걱정도 많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몸은 피곤한데. 그럴 때 법전 슬슬 읽어보면 아마도 10분, 15분 길게 잡았죠. 30분 못 버티고 잠나라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잠도 좋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법조문에 대한 우리가 익힐 수 있고 법전의 편찬 순서라든가 범위라든가 페이지 위치를 쉽게 파악해서 시험 장소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민사소법 249조 제1항에서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적으로 밝히는데 그 기재사항은 4가지가 되는 거예요. 첫째, 당사자의 표시가 돼요. 당사자는 민사소송으로 북한식에 말씀하면 소를 제기한 원고, 그리고 원고로부터 소의 제기를 당한 피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순전히 절차적인 개념이에요. 즉 권리가 있다고 원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권리가 없다고 원고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의무가 있어서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무가 없다고 피고가 안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즉 원고가 자기가 권리가 있다고 설사 없다 할지라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면 그 자체가 원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가 있고 없는은 재판의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든가 패소시키는 것이죠. 있으면 원고 청구를 인용해줘서 권리 만족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것이 원고예요. 소를 제기한 자가 원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전히 절차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법적인 개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실제법적인 권리가 있고 없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피고는 그럼 뭐냐? 원고로부터 소 제기를 당한 자를 피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피고로서는 의무가 있을 수도 있고 원고 주장대로 원고의 원고 주장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난 피고가 되는 거예요. 왜? 소의 제기를 당한 자가 피고이기 때문에 소의 제기를 당한 것은 맞으니까. 그랬을 때 판사님 나는 빌린 사실 없습니다. 저 사람 원고 알지도 못합니다. 또는 내가 빌린 것이 아니라 저 제3자인 누가 빌린 것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피고로 되면 하등의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당사자예요.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있고 독립당사자 참가인 같은 경우에는 독립당사자 참가 있고 보조참가했을 때는 보조참가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원고는 무엇이냐? 법원에 일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구하는 소를 제기한 자. 피고는 누구냐? 원고로부터 소의 제기를 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가 피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의 원고와 피고라는 당사자를 기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누가 누구를 상대로 재판하는 것인지 아무로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헛재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장에는 반드시 당사자를 표시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당사자 원고와 피고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름하고 주소를 가지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작성하는 문자를 받았을 때는 당사자 이름, 주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의 주어진 문제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기록형 자료 속에. 그걸 가지고서 원고의 이름과 원고의 피고의 주소, 피고의 이름과 피고의 주소를 찾아내서 소장이라는 서면에 법문서에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소 하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제 무슨 주소가 쓰고 있죠? 도로명 주소가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기본 주소로 다 했거든요. 이제는 도로명 주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해서 가로 열고 옛날에 직원 주소를 쓸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는 도로명 주소를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당사자예요. 원고 먼저 쓰고 피고 먼저 씁니다. 두 번째는 법정 대리인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쓰는 것은 아니고 법정 대리인이 필요할 때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소송 능력이 없어요. 그죠? 민법상의 행위 능력도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친권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법정 대리인도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사건이 문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친권자는 부모가 모두 친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도 써야 되고 어머니 이름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쓰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혼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기록에 친권자를 누구를 지정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문서가 있을 거예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서 법정 대리인을 찾아서 법정 대리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 입으로
법정 대리인 발생한 원인을 써줘야 되겠죠. 미성년자의 힘으로 누구 법정 대리인 누구 부 김갑동 모 홍길순 이런 식으로 법정 대리인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당사자를 표시한다. 그리고 법정 대리가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누구를 기재해야 된다. 법정 대리인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어떤 게 가장 중요하고 소장에서도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청구 취지가 되는 거예요. 청구 취지는 재판의 핵심이고 이 청구 취지를 가지고서 나중에 재판의 판결의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재판을 해주십시오. 원고의 피고에 이런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원고에 이런 권리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사행위를 취소시켜 주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기재되는 거예요. 진짜 소장 중에 소장이죠. 바라는 바에 바라는 바가 되겠죠. 그래서 청구 취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거를 강조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청구 취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판결의 주문에 해당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원인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당사자가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법정 대리인 있는 사건에서 법정 대리인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청구 취지가 판결서의 주문에 해당되는 거라면 청구 원인은 판결서의 이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건 뭐냐면 청구 취지, 바라는 재판의 내용이 기재된 청구 취지를 이유 있게 하는 거예요. 원인 있게 하는 거예요. 청구 취지가 나오게 되는 원인을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피고에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1,000만 원 갚으라 하는 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받기로 한다면 판사님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너 1,0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고? 피고는 1,000만 원 갚을 의무가 있다고 당신에게? 왜? 뭐 때문에 갚아야 돼? 그 이유가 뭐야? 그 원인이 뭐야? 하는 거예요. 지금 권리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네가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1,000만 원 갚으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청구 취지를 이유 있게 하는 것, 청구 취지를 원인 있게 하는 것, 청구 취지 원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청구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 원인은 주로 어떤 내용을 기재되느냐? 주로 사실관계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법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된댔죠?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통해서 법적 쟁점들을 찾아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법적 쟁점에 적용한 법 규범을 찾아내서 그 법 규범을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법 규범은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해석을 집어넣는 거고,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것이 되고, 맞죠? 그랬을 때 그 내용, 지금 말한 거, 사실관계를 표시해주고, 거기에 사실관계에 들어간 법적 쟁점들을 찾아내주고, 그 법적 쟁점에 맞는 법 규범을, 법률을 적용시켜주는 것. 이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판결도 마찬가지예요. 판결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있다, 지급하라! 하는 판결이 했을 때 그 근거를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갚아야 되는지를. 그걸 이유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도 똑같아요. 먼저 일반적으로, 100% 똑같지는 않지만, 100번째로 해결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유, 사실관계 부분을 판단하래요. 무슨 증거에 의하면, 무슨 뭐에 지금 누구 뭐 서면 갑자기 뭐에 의하면 뭐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법률 효과가 법률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법률 요건. 그런데 법률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고 피고에게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무엇을 할 1,000만 원을 갚아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정보는 이유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장, 자, 판결의 이유가 소장의 청구 원인에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청구 원인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청구 원인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사실관계를 먼저 써주는 거예요. 어떻게 써주죠? 실은 피고와 원고는 예를 들어서 친한 사이입니다. 근데 피고는 갑자기 원고를 찾아와서 자기 가게가 운영하는데 어려움,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서 조합원들이 임금을 못 주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잘못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인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줘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폐를 찾아서. 그래서 피고와 나의 관계상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언제 어디서 금 얼마를 이자는 어떻게 정해서 또 이자는 정하지 않고 친구 사이라 언제까지 갚기로 하고서 그 돈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는 대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변제기가 지나 언제까지 갚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지금까지도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화마저 끊고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빌려준 돈 1,000만 원과 이자 얼마 등을 받기 위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라는 사실관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 쓰면 어떻겠죠? 빌려준 사실, 육하원칙이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부분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래서 빌려줬기 때문에 이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소비대차가 되는 거잖아요. 소비대차가 하면은 차주는 대주에게 갚을 의무가 있것이 핵심인 거잖아요. 빌려줄 사람 대주를 하죠. 대주는 돈을 넘겨주는, 빌려주는 거. 그죠? 차주는 그것을 갚을 의무가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소비대책에서 갚을 의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우리 소비자 민법상의 계약변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피고원고로부터 얼마를 갚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결 이유가 되기도 하고 청구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결 이유나 청구 원인에서는 사실관계를 쓰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에 따른 법을 적용시키고 그에 따라서 전론을 냈고 그에 따라서 청구 취지대로 재판을 해달라 명을 해달라 확인해달라 하는 재판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이것이 청구 원인이에요. 자, 4가지 가장 중요합니다. 당사자, 법정 대리인, 그리고 청구 취지, 청구 원인 핵심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는 법문서이기 때문에 법문서로서의 임의적 내지는 형식적 기재사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로 형식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먼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면서 보면 훨씬 좋을 겁니다. 먼저 소장이라는 그 법문서의 이름을 씁니다. 소장이라. 그리고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당사자 표시를 필수적 기재사항의 첫 번째 사항이 있잖아요. 원고를 표시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원고는 이름과 주소. 그리고 소송 대리에 있을 때는 소송 대리 주소 밑에 소송 대리를 써줘야죠. 소송 대리인 변호사 누구누구. 여기까지는 여러분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변호사로서 이걸 쓰는 것으로 아마 시험을 볼 것이 크기 때문에. 그죠? 소장을 작성을 한다면. 그래서 원고, 김갑동, 대전서고 뭐 이렇게. 그리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누구누구. 변호사 법무부인 누구누구. 담당 변호사 누구누구.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피고를 씁니다. 피고도 역시 이름, 주소가 되겠죠. 피고가 만약에 또 원고가 법인을 쓸 때 법인명을 그대로 씁니다. 법인 등기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구 취지가 두 번째 기재사항인데 그 사이에 일반적으로는 사건명을 쓰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떠한 종류의 사건인지 예를 들어서 건물 철거를 구한다. 그럼 건물 철거의 소.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한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 또는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갚으라는 청구를 구한다 그러면 대여금 청구의 소. 취득시효,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뭐랄까, 임금이나 임금 청구의 소.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이라면 손해배상 청구의 소. 뭐 이런 것을 사건명이라고 사건 이름이거든요. 사건명을 당사자 표시 다음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리고서 다음에는 무엇을 썼냐면 두 번째 중요한 필수적 기재사항인 청구 취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중요한 기재사항이 무엇이다? 청구. 죄송합니다. 아까 법정 대리라면 아까 당사자 밑에 반드시 써야 되겠죠? 청구 원인을 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법정 대리인, 소송 대리인, 그리고 사건명, 청구 취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구 원인, 필수적 기재사항인 청구 원인을 청구 취지 밑에 기재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음 칸에서는 증명 방법 또는 옛날 입증 방법이라서 이제 증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증명 방법이라는 칸을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증명 방법에서 아까 말했잖아 언제 피고가 뭐해서 내가 돈을 빌려줬다 하는 것이 핵심이었잖아요. 그럼 차용증이 있을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돈을 보냈다면 온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갚겠다고 약속했다는 각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는 빌린 것을 봤다면 빌려주면서 봤다면 받은 본 사람의 확인서 같은 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내가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증명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 증명 방법을 기재하도록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차용 갑제이로죠.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갑이라 하고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병이라 합니다. 서증에서 갑제이로죠. 차용증. 갑제이로죠. 갚겠다는 각서. 제3호점, 갑제 3호점, 온라인 통장, 통장 사본, 이런 식으로 입금 확인증, 이런 것들을 증명 방법이라 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 더 쓸 것은 이제 첨부서류예요. 이 첨부서류는 뭐냐면은 아까 증명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차용증, 매매계약서, 각서, 그죠? 온라인 입금증, 확인서, 진술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각 증명 방법을 증명 서류로 첨부를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첨부 서류가 어떤 것이 있음을 표시해줘야 나중에 누락됐을 때 불이익을 피할 수도 있고 어디가 분실됐을 때 불이익을 피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증명 방법을 첨부시켜요. 이것은 또 뭐냐면 피고에게 답변하기 위해서 피고자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 서류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증명 서류를, 입증 서류를. 그래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법원 보관용 하나, 당사자, 피고가 한 명이라면 한 장, 피고가 두 명이라면 두 장 더, 세 통씩 서류를 첨부시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첨부된 내용을 첨부 서류라는 이름으로 표시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장 부분도 피고한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고가 답변서를 쓰든가 응소하든가 말든가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소장 부분도 첨부서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송 대리일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소송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걸 증명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소송의 당사자도 아닌데 하잖아요. 법원에서. 그래서 소송 위임장을 여기다 또 첨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의 재판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용료,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송달 같은 소장 부분을 또 송달해야 되는 피고한테 그랬을 때 우편 요금이 들잖아요. 그런 요금 같은 것을 미리 내는 거거든요. 송달료 납부서라는데 송달료 납부서를 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다 첨부서류라는 제목하에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소장을 작성한 일자를 쓰는 거예요. 2020년 9월 4일, 9월 6일 이런 식으로. 그리고서 이 소장을 작성한 자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원고가 우리 소송 대리인이니까 원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누구 그 다음에 도장 쫙 찍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장 밑에 그 페이지에 그 면의 가장 밑에 그 소장을 접수받는 법원 관할권 있는 법원이 되겠죠. 그 법원의 이름을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지방법원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수원지방법원 기준, 광주지방법원 기준, 서울행정법원 기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형식적인 법무서로서의 소장의 기재사항은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엇이 있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표시, 소송대리인 표시, 그리고 사건명 표시, 그리고 청구 취지 표시, 청구 원인 표시, 그리고 증명서류 표시, 그리고 첨부서류 표시, 그리고 작성일자, 그리고 작성자, 그리고 이 법원에 제출되는 이 소장이 제출되는 수소법원 의 표시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형식적인 소장이라는 법무서로서의 기재사항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푼다면 또 필드에 나와서 진짜 소장을 작성한다면 이 내용에 준해서 이 순서에 준해서 작성을 하면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프레시한 마음으로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청구 취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따 만나 뵙겠습니다.